야권은 제각각 오늘도 바빴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문을 나섰습니다. 110석 이것을 얻어야만 내 명운이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야권 진영이요 서로 자객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떨어뜨리면 우리가 출마시킨다. 출마시키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은데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오늘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데요. 제가 이번 총선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시고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좋은 성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빠지면 김종인 위원장과 김상곤 위원장 이 두 사람 투톱 체제처럼 보이네요. 자리 배치도 좀 그래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떠난 자리,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자리는 당대표와 인재영입위원장이었는데요. 사실상 선대위원장이 당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대표직은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인재영입위원장은 김상곤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 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 진작 많은 사람이 나가기 전에 내려놓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남게 된 두 사람을 둘러싸고는 벌써부터 불안한 동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이 첫 공식 회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영입에는 정체성과 도덕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은 아니지만 이 정체성, 김상곤 위원장이 말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혁신위의 활동으로 밀어보면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인재 영입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듣기에 거북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정체성 공천이라는 게 4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우리 당과 맞지 않는다면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말까지 나왔다가 결국 공천을 주긴 했습니다만. 간신히 공천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왼쪽으로 간다는 지적받아서 선거를 생각만큼 결과를 못 내는데 크게 작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점이 강조되는군요. 네. 제가 2012년 총선 때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때 정체성이라는 것은 더 왼쪽으로 선명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이른바 검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 강봉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도 있고 정책통이었습니다만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지금 불편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재밌는 10개명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저희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막이 좀 준비됐는데요. 하나씩 좀 의미를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치 사투리라니요. 저 말도 저 말 자체가 정치 사투리 아닌가 싶네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뭐 정치권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 같은데 참 와닿진 않고요. 두 번째, 막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상당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보좌관에게 우산 가방을 들게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좌관에게 갑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밥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을을 챙기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다짐인데요. 네. 이 막말을 하지 않겠다, 갑질을 하지 않겠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혁신위에서도 지난 여름부터 막말을 한 의원에게는 분명히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간에 어떤 막말을 했던 인사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이미 받는다든지 그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갑질, 올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네 번째네요. 네. 돈과 힘 있는 사람하고만 밥 먹지 않겠다. 일단 취지는 이제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이게 굳이 저는 십계명에 넣을 필요가 이게 있습니까? 약간 정치 사투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못 오해하면 네. 그동안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밥 먹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보좌관에게 우산 가방을 들게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네.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갑질이잖아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뭐 이목희 정치기자 같은 경우에도 네.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던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또 징계 얘기는 또 가타부터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십계명이라는 것 굉장히 다 좋은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십계명을 보면서 지금 야당의 처지가 좀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자기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를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반성할 일이 없이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법을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언가 부정적인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신들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반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단어를 좀 골라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선거 이런 전략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전쟁은 시작됐고 스스로 다짐도 합니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요. 자,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때문에 정체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 신당도 오늘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 전면에 선 것이 한상진 교수인데요. 두 분 다 우리 사회의 원로입니다. 하지만 원로가 전투의 최전선에 선 느낌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바로 그 직후에 탄생한 국보위에 참여했던 분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손유리태 갖다가 바치는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찌 보면 태평합니다. 귀가 먹은 것인지 눈이 안 보이는 것인지 캄캄합니다. 정치인은 들리지 않는 민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점잖은 학자 출신인데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전북의 창당대회를 갔으니까 전북에서 가장 아파할 만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약점 두 가지를 짚은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전북 의원 11명 중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 2명입니다. 그런데 전북 도만 떼서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어떤 신당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9명이나 탈당을 안 했지만 이것이 과연 지역 민심과 맞는 것이냐 이 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국보위의 그 재정 부분 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더 왼쪽으로 가는 선명한 진보정당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금 한상진 위원장은 파고 들고 있습니다. 가령 2008년 2월에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왔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은 이 국보위 위원을 맡았던 전력을 들어서 맹공을 퍼붓고요. 결국 후보자는 그 국보위 참여로 인해서 받았던 훈장을 반납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 문제를 계속해서 짚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정부 본부장 독약이 될 거다. 상대 정당에서 저렇게 얘기했던 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상승 국면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그 위기의식도 좀 반영이 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반영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렇게 별로 그 임팩트가 좀 크게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네. 찾아봤더니 이제 1981년 7월 6일에 이제 그때 이제 11대 국회의원 전국구 아니었습니까? 네. 보니까 첫 번째 이분이 별로 말이 없었더라고요. 그 발언을 거의 안 했는데 네. 처음 발언한 게 증권거래도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경제민주화 관련된 그런 당시 이제 속기록인데 이게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소위 이제 테크노크라트로서 어떤 전문가로 영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끊임없이 뭐 통합을 하네, 뭐 네. 화합을 하네 해가지고 사실은 뭐 상대편 끌어안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리더로서 위치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렇죠.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면서 바로 곁에 있었고 그런데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라는 뜻을 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명시적으로 그렇죠.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문재인 후보 대표를 돕겠다면서 소위 당의 간판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리를 옮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백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한데 네. 아무나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되게 분리할 때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설명하지 않는 것,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최상층분 사이에 야권의 두 정당,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물 밑에서 대단히 심각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요, 두 정당이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안양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곽선우 변호사가 영입됐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 얘기 보니까 나는 반드시 이석현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잖아요. 이 네. 싸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곽선우 전 성남의 FC 대표가 전문가 영역으로 입당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석현 의원이 5선을 내리한 경기도 네. 안양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반드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출마해서 이 안양을 변화시키겠다, 새정치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 꼭 떨어뜨리겠다 그랬거든요. 자, 새누리당의 후보가 아직 누군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표 분산이 예상되니까 이 안양 선거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양 말고도 다른 곳이 더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악을인데 이 지역이 바로 작년 4월에 재보궐선거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재보궐선거 때 바로 야권이 분열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이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노계인 정태호 전 비서관,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이 벌써부터 표밭가리가 한창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선거 때는요, 김희철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고 1대1로 사실상 붙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동영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표가 분열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구도에서 만약 이렇게 야권표가 다시 한번 나눠진다면 오신환 의원이 현 의원인데 텃밭은 굉장히 야세가 강했던 곳이지만 이번에도 표 분산 때문에 좀 득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 때 결과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난번에는 2012년에 정통민주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분열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정당이었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1000표 차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민주당이 1000표 이상을 가져가면서 승자가 바뀐 적이 서울에서만 6곳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노원에도 출마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야권표가 이렇게 무너지면 또 새누리당이 이득을 보니까 서로 이 두 정당은 당신들이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아주 센 사람을 공천하겠다. 그럼 표 분산으로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상대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양 당이 워낙 감정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들도 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유력한 쪽에는 표적 공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원병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이제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일단 뭐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절대 하셨는데 없다고 했죠. 저기서 뭐 이동학 전 혁신위원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그럼 3파전이 되면 사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지금 뭐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지금 비대위원하고도 사실 굉장히 이제 박빙의 상황인데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현실론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론이라면 어떤 그럼 건가요? 불출마를 하고 뭐 비례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본인이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그건 뭐 본인의 그 전에 했던 말과 어긋나신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비례대표로 간다면 자신은 당선이 손쉬운 비례로 빠지고 나머지 수도권 후보들은 연대 없이 뛰어라. 이건 또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위치가 워낙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면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저곳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당내 의견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비례 같은 경우도 이제 손쉽게 당선되는 숫자가 아니라 조금 뒤에 쪽으로 하면 명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안철수 의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공천이 계속 반복되면서 야권은 어떻게 할 건지, 과연 자신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질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